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1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거주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66세 최 씨는 이날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선 뒤 다음날 새벽 3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내는 남편이 약속을 끝내고 바로 일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을 가봤죠. 그런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내는 문 아래에 우유 투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죠. 남편인 최 씨가 문 바로 너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문을 따고 들어가 최 씨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최 씨는 목과 옆구리 등 급소 7곳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망한 이후 복부에 급소 2곳을 찔린 것도 확인됐어요. 최 씨가 공격당한 부위는 전부 급소였습니다. 만약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범인이 이렇게 여러 번 찌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 씨도 범행 순간 어느 정도의 저항을 했을 텐데 범인은 한 번 한 번을 정확히 급수만 노려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마치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범행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칼을 다뤄본 경험이 적거나 급박한 순간이었다면 어느 정도 빗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상처로만 봤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저항해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전문가의 수법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현장에 남은 범인의 단서라고는 엽총 2정이 사라진 것 외에 현금이나 다른 금품이 일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총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 같았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용의선상에 올릴 인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처에서 총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동일 범이었을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포사를 운영하던 최 씨의 사망 사건부터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정도로 끔찍하게 피해자를 찔렀다면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주변 인물 관계를 조사해보니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려 찔렀다는 점은 인체 구조를 잘 알거나 전문 청부업자가 아닌 이상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최 씨 주변 인물 중 도축업에 종사하거나 의학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인물관계대로라면 면식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단순히 피해자의 소지품만 노렸다면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을 텐데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새도 없이 빠르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총 2자루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총을 훔쳤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총포사 최 씨가 사망한 4일 뒤인 12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업은행 성서공단 지점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범인은 엽총 2자루를 들고 실탄을 쏘며 직원들에게 가방 2개를 던져 돈을 담으라고 위협했어요. 강도의 협박에 놀란 은행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범인은 실탄 2발을 허공에 쏘며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 그런지 범인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어요. 보통의 은행 강도라면 안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빠져나간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붙잡힐 수도 있는데 그대로 뒀다는 게 이상합니다. 범인은 은행에서 현금 1억 2,600만 원을 빼앗아 근처에 세워둔 흰색 매그너스 차량에 올라타 도주했어요. 이때는 아직 5만 원권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원권으로만 1억 이상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무게가 꽤 나갔겠죠. 그런데도 총을 맨 채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차까지 도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범인이 현장을 도주한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이번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몇 시간 전 은행 강도가 타고 도주한 흰색 매그너스였어요. 화재를 진압한 뒤 차 내부 수색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빼앗은 벨기에산 브로닝 12구경 엽총 2자루와 실탄 36발, 은행 강도에서 사용한 조끼와 돈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차 주인을 알아봤더니 도난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이 흰색 매그너스는 2001년 12월 30일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여관에서 도난된 차량이었고, 번호판은 하루 전날 경남 창녕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도난된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차가 도난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은행을 습격한 강도는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행 CCTV에 범인이 찍혔고 손님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와 신장, 그 외의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수배 전단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요. 범인의 신장은 173 정도의 팔자걸음을 하며 경상도 말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시 달서경찰서는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다는 포상금까지 걸어서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사에 별 진전이 없이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없는 단서로 끈질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 한 명 특정해보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의 강력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으면서 잊혀져 갈 때쯤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CCTV를 본 수사 전문가들은 당시 범인이 빠르게 총을 장전해 위협 사격을 한 점과 총 9kg나 되는 엽총 2자루와 17kg가량의 돈가방을 들고 빠르게 달아난 것을 봐서는 힘이 굉장히 세고 총을 많이 다뤄본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엽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수부대 출신자의 가능성을 보고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특수부대에서는 엽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엽총이 총기류 중 긴 편이고 장전이 어려운 데다 연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테러 상황 대응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총이라는 거예요. 총에 대한 단서는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총포사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어떤 흉기를 사용했던 걸까요?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를 봐선 멧돼지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이는 20cm 정도의 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칼을 자주 쓰는 사람도 만나봤죠. 실제로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사냥개들이 먼저 동물을 제압한 뒤 사냥꾼이 칼로 심장을 찔러 사살하고 살과 뼈를 해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범인이 최 씨를 찌른 부위가 목이나 어깨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소만 정확하게 노렸다는 점을 볼 때 평소 동물 사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도 범인은 동물 사냥이나 해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죠. 범인이 피해자 최 씨의 몸에 지문이나 다른 단서도 남기지 않아서 신원을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흔적만으로 예상해봐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총과 돈가방을 혼자 들고 달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사냥이나 도축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측이 나온 상태지만 이런 추측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방송의 마지막엔 범인의 몽타주와 신체 특징을 공개했고요. 제보자를 찾는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뒤 국내 여러 곳과 해외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방송에서 내보낸 이 몽타주를 보고 비슷하거나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제보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제보였고 그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중 첫 용의자인 김씨라는 70대 남성은요, 신장이 165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은 사건 당시에도 고령이었고 키도 범인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예전에 총포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재진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자신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굳이 다른 가게를 찾아가 주인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아서 은행 강도까지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굳이 범행을 저질러야 했다면 자신의 가게에 있는 총으로 은행 강도를 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해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자인 김 씨는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2000년대에 1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취미가 있으며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을 가진 정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정 씨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일을 물어보니 정 씨가 2000년대쯤 땅을 매입한 게 사실이지만 그때도 자산이 많았던 사람이라 은행 강도까지 하면서 남의 돈을 뺏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거죠.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자, 세 번째 용의자를 제보한 사람은요, 자신이 2001년에 처음으로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차량 정비소에서 배터리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고 2008년엔 회를 배달시켰다가 또다시 이 범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타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이하죠. 7년 간격으로 같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제보자가 범인을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서 최면 수사를 통해 기억을 불러내 보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2008년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집으로 찾아온 회 배달원을 보는 순간 사건의 범인과 크게 닮았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2008년에 봤던 횟집 배달원이 범인일 것이라며 자신은 99% 확신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회 배달을 했던 사람이 횟집 사장이었다는 말도 했거든요. 취재진은 당시 횟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제보자의 이웃 사람들은 이 횟집 사장을 잘 알고 있으며 몽타주를 보여주자 사장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어요.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했고 잘생긴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재진들은 이웃들의 증언과 횟집 사장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이 남성 이 씨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 남들과 시비가 생기면 칼을 휘두른 적이 있고 도박으로 몇 억을 날려 큰 빚을 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쯤 멧돼지 사냥을 자주 했으며 총도 다룰 줄 안다고 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예전 대구시에서 일어난 총포사 살인사건이나 은행강도 사건의 범인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를 찾아가서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 씨는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 당시의 일을 물어봐도 사건 순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진술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이 씨에게 2001년 당시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람을 죽여 경찰 수사를 피해 산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서 신고를 한 적도 있었죠. 경찰이 그 당시 이 씨를 찾아가 신문에 보니 자신은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한 것이며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서 별도의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지만 술김에 해본 이야기였고 절대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했어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의심하는 것을 들키면 이 씨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는 두 번의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이라고 의심하는 취재진에게 더 이상의 취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자기는 대구에 간 적이 없으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고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과 이 씨의 말을 들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정황과 목격자의 제보만으로 이 씨를 이 두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증이 없는 겁니다. 총포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최 씨를 해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특정해내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낸 것은 사건의 전말과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었고요. 방송사가 수사기관처럼 범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상해 보여도 물적 증거와 범인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는 성립되지 않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더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이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예요. 2001년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은행 강도와 차량 방화까지 저지른 범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대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대구 총포사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전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엔 작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국수와 김밥을 아주 싼 가격에 팔았는데 맛도 좋아서 이미 김해에선 소문난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당연히 국수였는데요. 단돈 3,000원에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 신문이나 전국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3,000원이면 2000년대 당시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가격 정도예요. 지금은 3,000원으로 밥 한 끼를 사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000년대에도 3,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김밥 한두 줄 정도를 겨우 사 먹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런 3,000원이라는 아주 싼 가격에 맛이 좋은 국수를 경상남도 김해 어느 작은 가게에서 판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방송국이 찾아왔고,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엔 억대 매출을 올린 만큼 돈을 많이 번 가게가 됐어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던 작은 국수집이 방송을 통해 유명해지자 가게는 쉴 틈 없이 바빠졌고, 먼 곳에서도 찾아와 줄을 설 만큼 가게는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국수집 사장의 이름은 바로 2009년 당시 53세 여성인 김춘자 씨였어요. 김 씨는 365일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가게를 나와 육수를 우렸고 직접 국수 면까지 뽑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었지만 양이나 맛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불만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김 씨는 성실하면서도 주변에선 친절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많이 샀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였는데요. 국수를 팔아 모은 돈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큰 국수집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지만 장사도 잘 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시간 문제지 충분히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방송에 나온 이후 김 씨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기도 하죠.
유명 국수집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18일 시간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사장인 김 씨와 직원은 가게를 찾은 그날 마지막 손님에게 국수와 김밥을 내온 뒤 가게를 정리하고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 가게 앞을 나와 헤어졌고요. 김 씨는 평소 자신이 몰던 차를 타고 퇴근했죠. 다음 날인 2009년 5월 19일 아침 8시에요. 종업원이 가게에 출근합니다. 이때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요. 내부는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마 항상 새벽에 먼저 출근해 육수를 내던 김 씨가 와 있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보자면 김 씨가 먼저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육수를 내고 면뽑을 준비를 할 때쯤 종업원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돕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종업원은 이날 가게에 들어오면서 평소와 다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 가게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런데 사장인 김 씨가 보이지 않고 육수도 우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개업한 지 6년이나 됐고 매일 하루도 이 일을 거르지 않던 사람이라 직원은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 거죠. 잠깐 다른 볼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밖을 나와서 사장을 기다려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니 가게 앞에는 김 씨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차 앞바퀴가 사진과는 다르게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사에 아주 철저한 성격이었던 김 씨는 아무리 급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허투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차할 때도 바퀴를 항상 직선으로 정리해 둔 뒤에 확인하고 내리는 이런 꼼꼼한 운전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김 씨의 습관과 성격을 잘 아는 종업원이 김 씨의 차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본 겁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도로 쪽으로 틀어져 있는 채 주차가 돼 있던 거죠. 국수집 앞이 도로가 경사도 아니라서 바퀴를 돌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건 김 씨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평소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예전에 도둑이 든 뒤로 귀중품이나 현금 아니면 사업상 중요한 서류들을 항상 모아서 담아 다녔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없다는 것은 지금 김 씨와 같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 차까지 놔두고 사라졌다는 거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직원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비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 앞에 나와 김 씨를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사장인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낀 종업원은 바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새벽부터 출근했어야 할 사장이 가게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면서 물어봤는데요. 가족은 김 씨의 사라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이 연락을 받은 김 씨 아들이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국수 가게로 찾아왔어요. 김 씨 아들도 가게 앞에서 같이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단골 손님 한 명이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아들은 종업원이랑 장사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장님도 안 계시니 장사할 수 없다고 말해야겠죠. 이 말에 단골 손님이 한 말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 씨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는 대답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은 이 손님의 말이 꺼림칙하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가게 옆에 설치된 CCTV로 김 씨가 언제쯤 사라졌고 주변에 누군가 같이 있었는지 확인해 봤죠. 여기서 김 씨가 실종 전날 밤 10시쯤 종업원과 헤어진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기까지는 종업원의 진술과도 일치했고 이상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3시간이 더 지난 5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김 씨의 차가 가게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갑자기 차를 돌려서 가게로 돌아왔고 어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소지품과 귀중품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넣어 다니던 그 검은색 가방에 뭔가를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요, 김 씨가 아니라 키가 170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이 장면을 근거로 김 씨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깊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던 중 아들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고 전 김 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졌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 단골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 손님이 지금 CCTV에 보이는 이 남성과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성은 가게 앞에서 사라지기 전 김 씨의 실종을 걱정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었다는데요. 자신이 단골이라 친해지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던 사이였는데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다른 지역에 돈 받으러 갈 일이 있다는 말을 자기한테 해줬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들의 증언과 CCTV 속 촬영된 남성의 인상착의를 통해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키 17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모자를 썼기 때문에 얼굴까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CCTV는 밤에 찍혔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신원을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국립과학수사대에 이 영상을 보냅니다. 분석 요청했는데 판독하기 어려워서 불명 판정이 나왔고요. 결국 이 영상은 안타깝게 수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었죠. 아들에게 실종 당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간 이 남성은요, 여러모로 실종된 김 씨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됐고 찾는데도 성공했어요. 바로 강두식이라는 53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면서 국수집 사장인 김 씨와 몇 년 전부터 친분을 쌓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국수를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기도 했어요. 경찰은 강 씨를 소환해 김 씨 실종 전 만난 적이 있거나 CCTV 속 남성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경찰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CCTV에 찍힌 남자는 자기가 아니며 사건 당일 새벽엔 알리바이가 있다고 잡아떼기만 바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더 의심됐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인 5월 19일 새벽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어요. 통화 기록과 운행 기록 조사해보니까 진술대로 알리바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거짓 알리바이가 확인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 국수집 근처에서 이 강 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목격자로 나타난 거예요. 점점 이 강 씨에게 실종 사건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강 씨를 태울 때 자기 직업이 트레일러 기사라 소개했고 요즘 경기가 어떤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된 겁니다. 강 씨가 택시에서 내린 곳엔 트레일러가 한두 대 정도 있었는데 강 씨가 평소 일을 마치고 차를 자주 주차하는 곳이었다고 택시기사는 그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택시기사 말대로 강 씨를 태워 운행한 경로를 따라가 보니 주유소를 지나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CCTV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강 씨의 트레일러가 상향등 한쪽이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의 트레일러는 같은 위치에 상향등 불만 켜져 있지 않았어요. 사건 발생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강 씨는 자신의 트레일러를 몰고 이곳을 지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여기를 지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죠. 이게 거짓말이고요. 경찰은 강 씨의 거짓 알리바이와 택시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강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차 내부 감식을 해봅니다. 혈흔이 꽤 발견됐는데 DNA 검사 결과 이게 사라진 김 씨의 혈흔과 일치했어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강 씨를 강하게 추궁해 봤는데 그래도 강 씨는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 부인만 했고 차에서 발견된 피는 사실 김 씨와 성관계 도중 코피를 쏟아 묻은 것이라면서 김 씨를 전혀 해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강 씨의 차에서 김 씨 혈흔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그리고 간접 증거들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거죠. 검찰의 기소가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대신 차량 관련 위법 행위는 있었기 때문에 실종과 전혀 관계없이 강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지금은 만기 출소했어요. 자유의 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질 증거를 통한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의심받을 만 하거든요. 강 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데요. 이 남성은 왜
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됐으며 어떤 이유로 자신의 차에 실종자의 혈흔이 남겨졌던 걸까요? 그리고 김 씨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 강 씨는 평소 트레일러를 몰고 다니는 직업이었지만 자영업을 하는 식당과 술집을 돌며 트레일러를 이용한 사업 계획이 있으니 투자해보라면서 가게 사장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갈취한 전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김 씨의 실종 이후 차량 위법 혐의로 1년간 감옥에 수감됐다가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횡령해 사기 혐의로 재수감된 적도 있는 사람이었죠. 강 씨의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외형을 이용해 위협적인 이미지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사장들을 위주로 접근했는데 처음엔 친절한 인상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쇳덩어리 같은 폐품들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는 방식의 사업이니 90만 원만 투자해 준다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조금씩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협박과 사기를 저지르면서 돈을 모았던 걸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시 강 씨가 중독으로 보일 만큼 도박에 빠져 있었고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트레일러 기사니까 이걸 이용해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냐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뺏어오던 거였죠. 이걸로 돈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성에 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 씨가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부터 김해에서 국수집을 하는 김 씨를 알게 됐고요.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접근해 갔고 단골이 되자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한 김 씨는 언젠가 점포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손님을 받고 싶었고 제대로 된 집도 사고 싶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강 씨가 자주 가게를 찾아가 친해지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강 씨가 장사하기 좋은 장소에 땅을 아는데 사업 부지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김 씨의 돈을 노리기 시작한 거죠. 평소 김 씨에게 자기가 삼계탕을 사주면서 인심을 쓰는 척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파악되다 보니까 국수집 종업원이 했던 진술 중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김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마지막 손님에게 음식을 판 뒤 과일을 깎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줄 국수를 뽑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김 씨의 차에서 용의자인 강 씨가 내린 것을 봐선 실종 당일 둘이 만날 계획이었고 이때 강 씨에게 대접 차원에서 국수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리 강 씨를 만나기 전에 국수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 종업원이 퇴근하고 만들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라진 김 씨와 용의자인 강 씨만 알겠죠. 결국 증거 부족으로 강 씨가 김 씨 실종과 법적으로 무관한 사람이 됐지만 김 씨가 강 씨에게 11번에 걸쳐 총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낸 내역이 확인됐고요. 실종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이 강 씨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는 증거는 많은데 실종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건 경위를 추정해 보자면 국수집 사장 김 씨는 이날 장사를 마치고 퇴근이 아니라 사실 강 씨를 만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김 씨가 트레일러를 자주 주차하던 곳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의 트레일러로 김 씨를 유인해 어떠한 범행을 시도했고 김 씨가 타고 온 차를 몰아 국수집 앞에 주차를 합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진 것을 봐서는 아마 강 씨가 내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강 씨의 원래 계획이 김 씨의 검은색 가방을 노린 것이었지만 김 씨가 이걸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를 찾아가 안을 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게를 나와 택시를 탔고 다시 트레일러가 있는 곳에 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 김 씨를 옮겼던 거라 생각되는데요. 수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 씨가 가지고 다니던 그 검은색 가방을 찾아야 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강 씨의 다음 행동이 어땠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강 씨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건 당일 강 씨가 새벽에 갑자기 출근과 상관없이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강 씨가 만약 범인이었다면
아마 자기 트레일러에서 범행하던 당시 몸에 튄 혈액을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범행 뒤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경남 사천시까지 운전을 가는 등 여러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어요. 범행 시작 시간으로 추측되는 18일 밤 10시부터 19일 새벽까지 강 씨의 휴대폰으로 22건의 통화 내역이 확인됐는데요. 조사 내용상 이게 강 씨의 단독 범행이라면 범행 시간이 꽤 짧습니다. 뒤처리까지. 그리고 알리바이 조작도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22번의 통화 상대는 범행을 같이 계획한 공범이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공범으로 보이는 강 씨와 같이 동거하는 여성을 의심해봤어요. 강 씨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 평소 돈에 관련된 일 대부분을 동거 중인 여성에게 의존했었고, 강 씨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치고 다닐 때 동거녀와도 자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라진 김 씨도 이 동거녀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이 동거 여성을 상대로도 조사를 해봤지만 금전거래 정황 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내막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형제 행방불명인 상태며 사망했어도 어디에 묻혀 있을지 알 수 없는 피해자 김 씨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와 동거녀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구속도 불가능하고요. 결국 강 씨가 차에 관련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사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경찰의 초기 수사 당시 강 씨가 세워둔 트레일러 인근의 배수로가 김 씨를 유기한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본 적도 있습니다. 수색 견을 데려와서도 조사해봤는데 아무런 증거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 수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억대 매출을 올리던 국수집 사장 김 씨는 2009년 5월 18일 밤 무슨 이유로 강 씨를 만나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강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왜 김 씨의 행방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경찰이 강 씨의 입을 열게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은 계속 장기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있을지도 모를 목격자 제보에 지금은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2009년 김 씨가 실종된 날부터 가게는 문이 닫힌 채 가족과 함께 김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일어난 김해 국수집 사장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정황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모든 간접적인 증거가 이 사건에는 강 씨가 연관돼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시신만 찾을 수 있어도 혐의가 입증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시신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죠. 자, 관련된 이야기 더 하자면은 돈 이야기인데요. 김 씨가 왜 강 씨에게 이런 큰 돈을 줬냐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김 씨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었고 적당한 사업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김 씨의 목적을 알고 강 씨가 의도적인 접근을 해 돈을 노렸던 거죠. 사업 부지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더 늘릴 수 있겠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강 씨를 믿고 약 1년간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날 밤 투자한 돈을 회수해 보려고 강 씨랑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었겠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강 씨는 사업상의 투자가 아니라 애초에 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고 돈은 전부 도박으로 날렸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김 씨를 계속 상대하기가 불편했겠죠. 추측이고요. 정확한 사건 내막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돈을 갚을 상황도 아니면서 빌렸다가 채권자가 재촉하면 이 빚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잠깐 이야기했지만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입증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한 사람만 가리켜요. 강 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피해자의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또 많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피해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간접 증거만 가지고 피의자의 범행이 입증되고 중형을 받는 판례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김 씨에게 어떤 일을 했었고 흉기는 무엇이며 결정적으로 김 씨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도요, 법조계 사람들이 경험이나 직감적으로도 답을 알 겁니다. 우리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용의자의 거짓말을 가려내야 하고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강 씨의 주장대로 김 씨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가 정말 코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수사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강 씨의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수상한 데다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이걸 또 밝혀내야 할 겁니다. 강 씨의 범행을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경찰서는 23살의 이 씨와 20살 황 씨를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빈집을 털다 잡힌 거예요. 같이 사건을 저지른 공범이지만 취조는 분리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말을 맞춰서 빠져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특수절도전과 5, 6범이었습니다. 구치소를 자주 드나든 사람들이거든요. 혐의 입증은 이번에도 어렵지 않았고 금방 재판으로 넘어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중 황 씨와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에게서 중요한 제보를 듣게 돼요. 황 씨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보자뿐 아니라 유치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니까 신빙성이 생기죠. 거기에 황 씨의 살인 이야기가 꽤 자세했다는 겁니다. 추궁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사건의 범인은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 씨라는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씨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순순히 자백을 하거든요. 강도 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살인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고 당시 유행하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범행 당시 그리고 자신들 둘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26살의 방 씨라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고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속초로 가서 콘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방 씨도 바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속초 공동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2001년 11월 18일 속초 공동묘지의 어느 묘 앞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죠. 30cm 정도 깊이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으로 파악됐고 진술대로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들의 자백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검거했지만 우연히 여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용의자 자백과 시신도 다 확보했죠.
며칠 더 자세히 수사해 보면은 이 사건 혐의 입증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지금 영구미제로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평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요, 이들은. 그래서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2000년 6월 유흥비가 필요해서 돈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여행 오는 사람들을 노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 속초의 콘도였습니다. 범행 대상이 가정집이나 도로변이 아니죠. 숙박업소를 찾는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시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크겠죠. 거기에 세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주의가 집중되기 좋아요. 목격자 생기기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건물 아니니까 도망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콘도 로비부터 어떻게 지나갈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이런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범행 경험이 충분하거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또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40대 남녀가 이 콘도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이들은 3층 객실에 묵었다고 합니다. 뒤따라가서 문 두드리면서 직원이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대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콘도 직원이라니까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자 바로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성은 소화기로 때려 기절시켰고 남성은 콘도 5층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쇠파이프로 구타를 시작했는데 이 남성이 반항을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떨어뜨렸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제압이 끝나자 객실에 다시 들어가서 13만 원을 훔쳤고요. 남성의 시신은 비닐과 마대자루에 싸서 차에 실어 속초의 공동묘지에다 묻었다는 거죠. 그럼 피해 여성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기절해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죽이진 않았고요. 남성을 차에 실을 때 같이 태워서 응급실에 내려주고 자기들은 도망쳤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범행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셋이서 범행을 모의했는데 효율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목적이 폭행인지 강도인지 살인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제 용의자들의 이 진술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들은 콘도에 투숙했잖아요.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생존 여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으려고 콘도 투숙 명단을 확인했는데 용의자들이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사망한 남성 이름으로 방이 예약됐기 때문에 생존 여성은 명단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이후 응급실에 내려줬다고 했으니까 여기엔 기록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봤죠. 하지만 치료받지 않았는지 여기서도 그 피해 여성은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용의자들을 데리고 사건 현장인 콘도에 가서 범행 전 과정을 재현시켜 봤어요. 그 결과 확실한 범인이라고 판단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 보고와 지휘 요청을 했죠. 자료를 검토한 검사는 세 용의자에게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가 충분하다며 경찰에게 구속 수사를 명령합니다. 이상한 점 하나는 피의자들이 1차 진술에서 2000년 6월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모두 교도소에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술을 받습니다. 2001년 7월로 범행 날짜가 바뀌게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은 강도로 검거된 황 씨가 최초로 살인을 인정하면서 주범을 이 씨로 지목했고 이 씨는 이 사실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던 중 또 다른 공범인 방 씨를 추가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밝힌 장소에서 시신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정도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러자 갑자기 피의자들이 태도를 바꿔버려요. 자신들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유죄 나왔어요. 왜냐면 이들이 지목한 곳에 시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3명 모두 강도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주범인 이 씨가 무기징역, 황 씨는 20년, 방 씨는 징역 7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재판 이후에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씨가 방송통신대학을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능이 낮고 정신질환도 있거든요. 황 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방 씨는 IQ가 44예요. 지체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셋이 모였다고 한들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거죠. 재판을 인정할 수 없던 피고의 가족들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995년 치과의사와 모녀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영태 변호사였어요. 이때부터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건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죠. 용의자들의 범행 목적과 과정, 수사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활약으로 드러납니다. 사건의 의문점은 여전히 많으며 수사상의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건은요, 자백부터 취조, 현장 검증에서 재판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의 신원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용의자들이 말한 대로 조사했지만 해당 콘도엔 실종자가 없었고 생존한 여성의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신고하지 않는지도 이상하고요. 거기에 콘도 객실과 옥상에서 폭행이 있다고 했지만 주변에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을 옥상에서 추락시켰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면 혈흔도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폭행과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지문과 혈흔이 없으면 누가 다쳤고 공격했는지 혐의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경찰은 왜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속초엔 설악산이 있어요. 관광 휴양지입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사건이 일어났다는 콘도도 유명한 곳이에요.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 콘도 안의 객실은 밀폐된 공간이죠.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하지만 5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이 소리는 꽤 크게 들릴 겁니다. 외부로. 하지만 이날 콘도에서 추락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 추락했는데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수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피의자들은 남성을 5층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사람이 15m 정도 높이에서 무방비로 떨어지면 당연히 뼈가 부러지겠죠. 하지만 발견된 시신엔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로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옥상에서도 폭행이나 혈흔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혈흔이 왜 없냐 물어보니까 피의자들이 양동이로 물을 떠와서 흔적을 지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콘도 밖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네 번째, 피고들은 2000년 6월에 범행했다고 자백했지만 2001년 7월로 진술을 바꿨죠. 강도 혐의로 잡히기 3달 전이에요. 하지만 발견된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범행이 여름에 이뤄졌으면 시신의 부패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3, 4개월 만에 백골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신이 외부에 노출돼 있을 경우입니다. 이 발견된 시신은 안 매장돼 있었다는 거죠. 땅속의 시신이 백골화 되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들의 진술대로라면 범행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발견된 시신의 옷에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시신이 등산복이긴 했습니다. 진술대로. 그리고 이 안에는 티셔츠에 와이셔츠까지 입고 있었고 그 겉에 점퍼 차림이었어요. 4겹을 입은 거죠. 7월인데 이런 복장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7월에. 한여름이라도
강원도는 야산이 좀 추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철 복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옷차림도 역시 범인들의 진술과 맞지 않죠, 시기상.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검찰에게 시신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보강 수사를 해오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재수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든지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증거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소각해버렸다는 거죠. 이유가 세상에 유골과 증거를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신과 증거를 왜 소각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그래서 결국 2심은요,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03년 5월에 상고를 재고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합니다. 풀려났어요, 이 사람 다. 결국 사건은 피고인들이 1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2000년 8월 이전의 사건이라 태완이법도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죠. 영구미제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범행 날짜와 시간, 장소, 범행 대상, 범행 도구의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려버렸던 사건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서 이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사는 좋다, 실형 따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 사건이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이 세 사람은 왜 거짓 자백을 했고 거짓 자백인데 또 어떻게 시신의 위치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신은 대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많은 관계자들이 2000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이 사건에 강압수사와 거짓 자백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경찰은 이 백골사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침 강도로 잡혀온 이씨와 황씨, 방씨,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리숙해 보이거든요. 지능도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을 덮어씌우려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 경찰이 진술 방식이요, 죄수 딜레마라는 걸 이용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용의자들이 여기 걸려들어서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법이 잘못됐어요. 죄수 딜레마는 1950년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서로 협력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게임입니다. 두 용의자 중 한 명에게 자백할 경우 수사에 도움을 준 대가로 석방되지만 다른 용의자는 최대형을 받게 된다면 설득해 오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용의자는 자유로워지기가 힘듭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 취조 중인 내 공범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이때 그 공범에게도 같은 조건을 걸어서 자백을 유도하면은 결국 서로를 배신하면서 같은 자백을 하고 이 같은 자백은 교차검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서로 자백하지 않으면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안 될 테니까 형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법심리학 연구 결과 70% 이상의 용의자들은 범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자신이 석방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존 법칙을 따르는 거죠. 범죄자 주제에 동료에 대한 신뢰나 믿음, 이런 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때도 경찰이 죄수 딜레마를 사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이런 말 한 거죠. 다른 방에서 지금 조사 중인 황 씨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러면서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화가 난 이 씨가 마찬가지로 황 씨가 죽였다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상대방에게 불리할 만한 거짓 자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거나 실체가 확인된 게 아니고 왜 나를 범인으로 몰지? 화나네? 나도 너 범인으로 모를래. 이렇게 거짓 자백들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죄수 딜레마를 이용해 보는 건 좋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떠보는 식의 취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 그런 적 없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실제로 한 적이 없으니까 경찰에 떠보기는 실패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로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서 두 명으로는 불가능한 범행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폭로하면서 범행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게 두 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방 씨를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황 씨가 검거 전날 영화를 봤어요. Say Yes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범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전체적인 수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정황도 있었어요. 처음엔 이 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100대를 맞고 전기 고문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자백을 했다고 밝혔죠.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방 씨는 두 사람이 왠지 모를 자백을 하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뭐든지 진술하고 봤다는 거고요. 결국 경찰은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용의자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만 보면.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부터 자세한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그 시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살해된 피해자로 보이는데 시신과 증거가 또 모두 사라졌어요. 마침. 왜 소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 재판 치르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인멸, 증거인멸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수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제로 다 끝나버렸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1년에 일어났어요. 속초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 안매장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